오늘 사연은 참 여러모로 제가 다 화병이 날 것 같고 가슴이 아파오네요. 아무쪼록 이 가정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친구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엄마들만 들으시는 줄 알았더니 30대인 제 친구도 듣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같이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얘기도 웬만해서 보낼 만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답니다. 저는 늦게 결혼한 편이에요.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 그런데 맏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아들만 셋인 집에 시집을 갔는데 저 빼고 이미 밑에 동서자리들은 다 일찍이 들어와 있었더군요. 특이한 게 이 집 서방님들은 전부 다 연상녀들을 만나서 동서들 나이는 저랑 동갑이거나 2살 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형님이랍시고 늦게 등장을 했으니 자기들 딴에는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제 기준으로 큰 동서, 작은 동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보다 2살 많은 큰 동서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형님이라고 이제 정식으로 불러야겠어요? 저희랑은 이제 친하게 지내요. 원래는 제가 맏며느리나 마찬가지였는데 형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뒤로 물러나야죠. 제 밑으로 동서도 있는데 같이 인사하세요. 여기도 서방님보다 연상이고 그때 얘기 들어보니 형님이랑 나이대는 동갑인 것 같더라고요. 딱히 저는 나이 같은 게 다 일일이 궁금하진 않았지만 굳이 이런 걸 물어보시더군요. 우리 남편은 본인보다 어린 여자를 만났지만 저는 의도치 않게 남편의 집에서는 제일 맞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약간 얼떨떨했어요. 그 밑에 동서들이라도 없었음 모를까. 뭔가 며느리 체계가 다 완성되어 있는 곳에 제가 들어오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심지어 다들 아기들도 낳아서 어린이집 다니는 또래였고 그 둘끼리는 친해 보였어요. 뭔가 저만 외톨이인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들 얼마나 볼 일이 있나 했어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시댁 식구들을 얼마나 볼 일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머니도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큰애야. 이제 네가 진짜 우리 집 큰애구나. 그동안은 둘째네가 거의 큰 며느리 역할을 했다. 네가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었다지만 그래도 걔네들한테 많이 묻고 그래라. 둘째랑 셋째 둘 다 어찌나 며느리로 잘했는지 동네에서 아주 칭찬이 자자했어. 내가 어딜 가든 우리 며느리들 자랑하고 그랬다. 모르는 거 있으면 걔네들한테 물어봐라. 이 말을 듣고 나니 딱히 그들이 저에게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썩 기분이 좋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좀 지혜롭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괜히 며느리들 간의 서열 같은 걸 만드시고 그 안에서 본인이 퍼즐을 맞추듯 누구는 어떻게 저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듣는 저도 묘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며느리 노릇을 대체 뭐 얼마나 챙겨받으시려고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제일 큰 문제는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신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지켜보면 동서들의 모습들에서 여러모로 쎄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늦게 결혼한다고 할 때 다들 시댁 복귀 잘해야 한다. 이상한 시댁 걸리면 안 된다고들 했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이상한 시댁을 만났음을 실감했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나이가 꽤 있는 상태에서 노산 임신이 안 되어 힘들었던 애 아마 여름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 동서들은 아주 싹수가 노란 형태를 저에게 저지르기 시작했었으니까요. 저도 호칭이 윗사람이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너무 그들에게 맞춰주고 기주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참고 있었을까요? 당시 아버님 칠순이셔서 다 같이 대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가기 전부터 큰동서는 이상하게 일을 나누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이번에 아버님이랑 첫 여행이니까 잘 모르시죠? 아버님은 무조건 밥이 있으셔야 되는 타입이세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형님은 지금 임신 준비 중이시라 몸도 조심하셔야 되고 하니 우리 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요. 각자 음식거리 나눠서 갖고 오고 또 웬만한 끼니는 우리 나가서 사 먹어요. 네? 이 정도까지만 들었을 땐 전 뭐가 문제냐 싶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얘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국정류가 꼭 있어야 하니까 형님이 끓이셔서 혹시 냉동해서 갖고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햇반이랑 이것저것 종류별로 흑미랑 다 챙겨서 가져갈게요. 저희 집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쌀도 많고 해서 사실상 처리도 해야 해요. 그리고 작은 동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반찬 해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도 갖고 올 테니까 형님은 국만 2종류 끓여다 주실 수 있을까요? 복잡한 거 말고 청국장이랑 미역국, 요거 2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임신 준비 중이라 임신 초기에 있는 분들 못지않게 모든 게 조심스럽고 몸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청국장이랑 미역국을 10명이 훌쩍 넘는 식구가 먹을 양으로 끓여오라는 건가요? 진짜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너무 싫어서 여행이 땡기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 말을 했더니 본인 딴에 동서편을 드는 거예요. 제가 뭘 모른다고 하는데 그나마 남편이 멋모르고 떠들어댄 건 이때가 마지막이긴 했답니다. 이후에 제가 엄청 긁어댔거든요. 아, 재수 씨가 그랬다고? 아버지가 밥 없으면 못 사는 타입이긴 하지. 근데 엄마가 해도 될 텐데 왜 너를 시켰지? 몸도 안 좋은데 말이야. 그래도 다들 돌아가면서 하자고 했으니까 이번만 좀 해보자. 재수 씨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한 말이겠지. 여기까지 말을 들으니 지금 배에 애기 품겠다고 고생하는 게 누구인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오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왜 그 음식을 오빠가 해갈 생각을 못해? 나는 못 끓여. 오빠가 뭐 밀키트를 사다가 하던지 재료 사와서 어디 인터넷이라도 보고 끓이던지 해. 내가 지금 임신 노력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시댁 여행 가는 것도 갑자기 잡혀서 나는 지금 움직이는 것도 부담스러워. 별일 같지 않으면 오빠가 하라고. 이렇게 와락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도 움찔하더니만 제 눈치를 엄청 보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엄청나게 구애하고 따라다녀서 하게 된 결혼이었어요. 어머니도 결혼할 무렵 놀라셨던 게 이 사람은 평생 결혼 안 할 줄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참 별일이야. 나는 장철이가 결혼할 거란 생각은 꿈에도 안 해봤다. 워낙에 결혼 생각도 없고 쟤는 그렇게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오다니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아무튼 인연이 있기는 정말 있나 보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몇 년 연애를 하고 난 뒤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사람이 좋았고 이 사람도 우리 집 앞에 와서 저희 아빠에게 사정사정하고 우리 오빠한테도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실제로 결혼한 뒤에도 웬만하면 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라 저는 남편에게는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특히 훨씬 더 남이고 저와 상관없는 동서관계가 너무 안 맞아서 고생스러웠던 거죠. 아무튼 이때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어찌어찌 여행은 가게 되었고 결국 국은 제가 준비했어요. 남편에게 시켜두고도 왠지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주말 아침에 맡으며 시장을 다니는 걸 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대신 엄청나게 경고를 했어요.
오빠, 똑바로 들어. 나는 이게 마지막이야. 내 생에 절대 시댁 여행에서 이제 요리라는 건 없어. 앞으로는 오빠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니 어찌나 바보처럼 한바구음을 지으며 좋아하던지 진짜 바보가 따로 없다니까요. 바보도 착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어떻게든 맞춰주려는 바보니까 저도 이렇게 좋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둘끼리는 전혀 불만이 없지만 이대로 여행을 가보니까 더더욱 굴곡진 저의 시댁 관계를 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동서들은 저한테 그렇게 손 많이 가고 신경 쓰이는 청국장과 미역국을 시켜두고는 그놈의 햇반이나 반찬은 죄다 사서는 그냥 박스에 대충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작은 동서가 반찬을 준비했다더니 전부 다 시장에서 사왔더라고요. 그것도 어찌나 대충 해왔던지 반찬 가게에서 산 티라도 내지 말던가 그냥 가격이 붙어있는 채로 들고 온 거예요. 저도 성질이 있다면 있는 사람이라 이걸 한번 티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큰 동서에게 왠지 눈치 보여서 할 말을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아주 여우같이 저를 막 칭찬하면서 잘하셨다며 치켜 세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앞으로 더 시켜 먹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듯 너무 가식적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 형님, 진짜 많이도 끓여오셨네요. 이거 정말 내내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은데요? 아우, 너무 고생 많으셨겠다. 냄새 너무 좋고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버님, 이제 형님이 만드신 것만 드시겠다고 하시겠어요? 이제 작은 동서랑 저는 밀려날 것 같아요. 와, 이 말이 정말 너무 얄밉게 느껴지더군요. 저만 혼자 씩씩거리면서 그냥 참고 대꾸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기분 나쁘거나 한 게 얼굴에 꽤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동서도 그걸 제깍 눈치채고는 살살 제 주변을 살피더군요. 그러면서 굳이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서방님을 불러다가 먹거리를 정리해달라고 시키더군요. 그 말에 어머니는 질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여자들끼리 하면 금방 하는 일을 왜 남자를 시키냐? 얘네들 부엌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놔둬. 근데 그때 남편이 사이다처럼 나서면서 상황을 해결해 주긴 했었어요. 엄마도 참, 뭔 소리래? 아버지는 집에서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왜 아들들은 안 시켜? 야, 니네 일어나. 니들 형수도 그렇고 재수 씨도 챙겨오느라 고생했잖아. 빨리 일어나. 이러니 어머니는 연신 안절부절하면서 결국은 이날 분위기의 끝은 제가 밉상인 채로 끝나게 되었지 뭐예요. 제 생각엔 나름 며느리 경력이 좀 되었다는 큰동서가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왠지 어머니 성향을 알고 저를 먹인 게 아닌가 싶더군요. 이날 이후로 어머니는 뭔가 저를 자기 아들들 고생시키는 이미지로 점 찍으셨거든요. 그네는 몸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둘째나 셋째는 임신을 해서 배가 산 만큼 불러 있어도 저렇게 힘들어하진 않았다. 거 너무 약해서 그런가? 애기도 잘 안 들어서고 말이야. 오죽하면 도움도 안 되는 남자들이 같이 도와야 할 정도로 못 움직여서 쓰냐. 건강 좀 잘 챙겨라. 이러면서 입을 삐죽거리시는데 큰동서는 이때 옆에서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나긋나긋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지가 시누이도 아니고 뭔데 이렇게 말리는 모습이 얄밉고 못되게 보이는 걸까요? 에이, 어머니, 이해 좀 해주셔야죠. 형님이 저나 동서 나이 때 결혼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야 20대 후반에 애들 낳았지만 형님은 그때 저희랑 비교하면 10년이나 더 지나 임신한 셈이잖아요. 원래 중반부터는 노산이라 검사할 것도 많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서 임신 준비를 하고 계시니 당연히 힘드실 만도 할 거예요. 마치 이런 말만 들으면 제 편을 들어주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게다가 이때 한창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가뜩이나 열이 많고 힘든 저를 조금 더 배려하지 않더군요. 큰 동서랑 작은 동서는 자기네 애들을 챙긴답시고 수영장에 가자고 했다가 한낮에 그렇게 더운데도 땡볕에 식물원을 가자는 거예요. 전 진짜 누가 봐도 땀으로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 모습을 흘끗 보고는 자기 애들한테는 손 선풍기를 쥐어주고 땀 닦아줘가면서 이러는 거 있죠. 얘들아, 이제 우리 식물원 들어갈 거야. 가서 꽃도 보고 곤충들도 보고 할 거니까 가서들 잘 보고 공놀이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엄마가 물총이랑 비눗방울 다 갖고 왔어. 여기서 좀 오래 놀다 가자. 정말이지 온도감이 다른 사람들끼리 극한의 날씨를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더워 죽겠는데 저쪽은 그렇게 엄청 덥지도 않은지 쨍쨍한 날씨가 마음에 든다면서 말 같지도 않은 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햇빛 쨍쨍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이런 날에 사진도 많이 찍어놔야 해. 그래야 니네 관찰일기도 쓰고 얘기할 거리도 많지? 그리고 물총도 갖고 놀고 갈아입을 옷도 넉넉하니까 한참 놀다 가자. 그러니 저는 거의 사경을 헤맬 지경인데 당장 1분 1초라도 빨리 에어컨 있는 곳으로 피신하고 싶은 와중에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랑 아버님도 신난다고 앞에서 손주 재롱들 보고 계시고 이때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사정해서는 둘이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임신 준비를 하건 말건 간에 그들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고 2박 3일의 일정 중 삼시세끼 밥을 해먹으면서 설거지까지 아주 야무지게 시켜먹더군요. 돌아와서 저는 며칠 알아놓고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동서들이 또 저 말 같지도 않은 여행을 계획하면 무조건 갈 수 없단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걸 또 어머니한테 이상하게 전달을 해놓은 거예요. 큰애야, 이번에 애들이 가평으로 놀러 가자는데 너는 안 된다고 했다며? 가족들끼리 자주 보고 더 친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너 혼자 자꾸 거절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네가 우리 집 문화를 모르는데 동서를 보고 좀 배워야지. 남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고 배운다는데 어떻게 너는 거꾸로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저만 졸지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가족들 여행에 끼지 않았어요. 고마웠던 건 남편이 딱히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먼저야. 우리 둘이 잘 살고 만나는 거니까 우리 둘이 재미있게 잘 살자. 엄마도 나중에 이해해 주실 거야. 희한하게도 장남인데 남편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통 장남들은 결혼하면 안 하던 효도도 하려고 든다는데 말이에요. 이후에 저는 임신을 위해 몇 번을 더 노력하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때마다 남편은 저를 다독여줬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했고 엄마도 남편이 저에게 했던 얘기를 듣고 결혼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여보, 애기 갖는 거 너무 힘들면 우리 그만 노력하자. 맨날 그렇게 혼자 주사 놓고 고생하고 하는 거 너무 속상해. 애기 있으면 너무 좋지만 없어도 우리 둘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남편은 최대한 제 부담을 덜어주려고 애썼고 평소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긴 해도 중요한 부분에선 늘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그 꼴을 못 보겠나 봐요.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동서들은 지극히 효자인 자기 남편들에게 불만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남편 핑계대고 가끔 시댁 못 오는 게 그렇게 싫은 양 굴더라고요. 형님, 이번에도 안 오시는 거예요? 임신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 근데 촉이 좀 지나고서는 슬슬 움직이셔도 될 거예요. 제 친구도 노산으로 임신했는데, 나중에는 엄청 건강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요즘 저희 남편이며 막내 서방님까지 또 가족여행 가자고 난리예요.
그리고 다들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보고 싶어 해요.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일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고 싶다고 해도 저보고 어쩌라는 건가요? 임신 준비할 때도 그렇게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제 사정은 조금 더 안 봐줬으면서 임신 초기인 저는 더더욱 움직이기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나마 남편이 벽이 돼주어 편하게 지내는 듯했던 제 삶에 또 다른 풍파가 밀려오게 되었어요. 이래서 인생은 계속해서 새로운 고난이 들이닥친다고 하던가요? 사실 여러모로 참 유감이고 속상한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임신해 있을 시기와 맞물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생뚱맞게도 갑작스런 질병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로 치매. 그것도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에게 말이에요. 저는 전혀 어머니에게 그런 기색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 이런 게 발병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편에게 전해 듣고 나니 상황이 꽤나 심각하더라고요. 엄마, 치매 초기래. 와, 나 지금 너무 실감이 안 나. 얼마 전에 장훈이네 집에 오다가 길을 잃어버리셨다는데 그게 말이 돼? 엄마네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10년 넘게 살고 있는 동네인데 길을 잃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남편이 말한 그대로 어머니는 막내 서방님네 집에 가는 길에 헤매셨고 동네 사람들이 지구대에 데려다줘서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더군요. 이때 아들 셋들이 다 놀라가지고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좀 안타깝다고 여기던 상황에 저는 전혀 준비도 되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를 큰 동서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건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막내 동서 서방님들 모두의 뜻이 합한 거라는데 솔직히 너무 화나더라고요. 형님, 지금 어머님 상태가 많이 불안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간은 좀 형님네 계시게 해주세요. 아버님도 직장 나가시니 아무도 돌봐드릴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나 막내 동서는 애들이 있잖아요. 형님도 임신 중이긴 하지만 지금 위험한 시기도 아니고 어머님 한 분만 봐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막 걱정할 상태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니, 그럼 자기가 모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할 상태가 아니라면서 어렵게 겨우겨우 임신한 형님네에 보내는 게 맞는 건가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딱 잘라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다정하고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평소 같지 않게 많이 긴장하고 있었고 어머니를 무척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워낙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던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일단 힘들어도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때 정말 큰 동서 말 맞다나 어머니의 증상이 두드러지게 심하시진 않았답니다. 솔직히 아예 거의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한 게 없어 보이셨어요. 예, 내가 여기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네 너도 불편하지? 계속 여기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나도 이제 그만 집에 가련다. 아무리 그래도 귀한 손주가 생겼다는데 너도 좀 쉬어야지. 사실 어머니는 제가 차려드리는 음식도 썩 입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았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으신 듯 했어요. 굳이 내색은 안 하셨지만 음식들 남기시는 걸 봐도 그렇고 아무튼 저도 우리 엄마 말고 그렇게 어른이랑 같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부른 배를 안고 제 몸 챙기고 병원 다니기도 바쁜데 어머니를 마치 감시라도 하듯이 지켜보고 있어야 하니 서로 간에 불편했었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어머니가 알아서 저렇게 가시겠다 하니 마음이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찌나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후에 큰동서가 전화를 걸어와서 뭐라고 하지 뭐예요? 어머니가 아직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언제 갑자기 아파지실지 몰라요. 형님도 좀만 더 같이 계셔보시지. 그냥 냅다 보내신 거예요?
아주버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오는 큰동서를 보니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위라고 하지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동서, 나랑 어머니랑 이미 합의 다 해서 얘기를 끝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누워있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동서들이 하도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 2달 모셨었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동서가 좀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어제도 살짝 하혈하고 무리해서 지금 누워있는 중이에요.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어머, 형님, 저는 싸우자고 한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형님 힘드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저 어머니가 평소 같지 않은 상황이시니까 몇 마디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형님 동서 사이도 안 좋아지겠네요. 은근히 지금 이런 얘기의 시발점이 모두 저에게 있는 양 슬쩍 꼬리를 돌리는 걸 보니 이거 되게 얄밉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얘기는 무마되는 듯 했는데 맨날 저한테 요런 여우 같은 소리를 해대는 큰 동서나 작은 동서는 이쯤에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너무 얄밉게도 지들 남편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걸 남편을 통해서 듣고 얼마나 열받던지 이때 저 뒷목 잡았어요.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럼 큰 동서랑 작은 동서가 서방님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더라고. 형수님한테 서운하다고 말을 하더라고. 일단 내가 걔네한테 뭐라고 하긴 했어. 장훈이는 막내라 바로 위에 있는 장수를 더 가깝게 여기고 무조건 따르는 편이기도 해. 그래봤자 뭐 내가 제일 큰 형인데 지들이 어쩌겠어. 그리고 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그럼 더 얘기 들을 것도 없어. 아휴. 이렇게 한결같이 중심을 잡는 남편이라 참긴 했지만 솔직히 이 말을 전해 들은 것부터가 별로인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씩씩거리고 있는 사이 이후 가족 모임에서 큰 동서와 작은 동서와 마주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아는 척도 하기 싫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대충 인사만 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자기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조금 찔리긴 했었나 봐요. 계속 눈치를 살피는 듯 하더니 며칠 지나서 웬일로 작은 동서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큰 동서는 앵간한 말들을 다 자기가 전하다 보니 이번에는 작은 동서를 시킨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평소에 제가 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시면 애기도 낳으시는데 다 같이 만나요. 둘째 형님도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땐 너무 웃긴 게 애기 낳을 때 되어서야 이제 연락 온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동안 큰동서 뒤에 숨어 있었던 건 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랑 동갑이라서 더 불편하게 느껴졌나 싶었지만 일단 저는 너무 쫌생이처럼 생각지 않기로 했어요. 따지고 보면 형님 동서간에 만나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기도 했고 이렇게 따로 보면 아주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더군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지만 그냥 애기 낳을 때가 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야들야들해지고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했다고 지금도 느끼긴 하지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람이 평소 안 들던 생각이 들고 안 하던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한 번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이 무렵을 생각하면 몇 번이나 자다 깨서 울기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거든요. 오롯이 남탓만 하는 것도 참 못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이건 정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걸 적고 있다가 저는 잠깐 멈추고 마음을 다시 진정하고 쓰게 되었어요. 이날은 잊을 수도 없는 날,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제 예정일보다는 여유가 있는 때였고 동서들 동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조차도 몸에 어떤 특별한 기미도 없고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생각해서 만난 거고요. 다만 임산부를 지네들 동네로 오게 한 건 가면서도 꽁한 마음으로 여기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지네 애들이 어린이집이며 학교며 일찍 온다지만 그럼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아무튼 전 그쪽 번화가에 있는 백화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 있는 아동복 매장에서 구테어 애기 옷을 사주겠다고 해대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카페에서 제가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았고 약속 시간보다 한 30여 분 지나서 왔지 뭐해요. 둘 다 서로서로 카톡방에서 미안하다는 말만 일색일 뿐 무슨 애가 늦게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좋아요. 저는 그까짓 것도 그냥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한 대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과연 저처럼 분노하실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오전 10시쯤 겨우들 만날 수 있었고 백화점 매장을 여기저기 돌고 있었는데 솔직히 우리 셋 다 좀 어색하잖아요. 아니 저 빼고 둘이 오래 알았겠지만 저만 새삼스레 거기 껴서 약간 좀 매스꺼운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왕따라도 시키듯 저만 혼자 뒤에서 뒤뚱거리면서 자기들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쓱 돌아보면서 말을 걸더군요. 형님, 아들이니까 이런 거, 리본 넥타이는 별로시죠? 그리고 신생아는 옷 좋은 거 사도 오래 못 입혀요. 여기 매장이 이쁘긴 한데 신생아 옷들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들이 애기 키워봤다고 자꾸 본인들 기준의 얘기들만 하더라고요. 아니 사줄 거면 사주고 아니면 말고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길고 넓은 백화점 한층 매장을 계속 돌고 돌더니 결국은 작은 매장에 가서 내복 한 벌씩 둘이 사주더라고요. 이 정도는 굳이 저를 끌고 다니면서 볼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이쯤 저는 지치기 시작했고 이상하게 몸이 피곤해지고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이 무렵 때 이런 일들은 늘 있었지만 그래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 표정은 전혀 관심도 없고 분위기를 읽지 않는 동서들을 보니 답답해졌어요. 저기, 나 이제 그만 집에 가도 될까요? 몸이 많이 피곤해서 말이에요. 좀 걸었더니 힘들어서. 이렇게 오늘 옷도 사주고 마음도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얼른 이들과의 불편한 눈치 싸움으로부터 멀어져서 택시에 올라타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둘도 약간 당황해서 서로 마주보더니 약간은 미안한 눈치더군요. 그러더니 제 딴엔 딱히 안 받고 싶은 친절을 마구 권하는 거예요. 아, 형님, 힘드셨죠? 그럼 저기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버스 타고 가시기도 그렇고 택시도 돈 들잖아요. 저 잠깐 여기 반찬만 사고 같이 나가요. 네? 막내 동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뿌리치기도 그렇고 사실 저도 이때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서 또 택시 잡고 할 생각하니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뭐랄까? 이때라도 저는 그냥 혼자 갔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괜찮았을지 자신은 없지만 말이에요. 일단은 반찬만 산다던 작은 동서는 가는 길에 무슨 케이크도 사고 이 모든 과정이 10분 안팎으로 걸리긴 했다지만 되게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나는 이제 여기가 어디고 내가 누군지도 헷갈릴 정도로 머릿속이 혼미한데 멈춰서서 반찬집 아줌마한테 뭐가 맛있냐고 묻고 있는 동서를 보니 다시 속에서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아래쪽이 뜨끈한 느낌이 들긴 시작하는데 이거 저도 모르게 눈이 확 뜨여지는 게 느껴졌어요. 외마디 비명이 새어져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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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기, 저기! 이렇게 말을 막 어버버하게 하면서 다급하게 앞서가던 동서들을 불렀어요. 양손에 저는 내복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너무나 어정쩡하게 서 있는 채로 말이에요. 이 둘은 왜 그러냐고 묻더니 제 자세나 표정을 보더니 순간적으로 눈치챈 것 같더군요.
왜 그러세요, 형님? 어머, 설마 그럼... 이들은 애들을 낳아봤으니 더 잘 알았을 것이고, 저도 제가 막연하게 인터넷으로 배우고 산부인과에서 들어온 내용으로 짐작을 했어요. 지금 바로 양수가 터졌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당시 몸이 막 아파오고 진통 같은 느낌도 없었지만 아무튼 이런 감각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임신도 처음이고 이렇게 대외적인 장소에서 갑작스레 양수가 터질 거란 상상을 못 해봤어요. 당장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어버버한 저에게 동서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그쯤 양수 터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얼른 자기들 짐을 빠르게 챙기긴 하더라고요.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그 당시 막 급격하게 센 건 아니라지만 지들 딴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처음이라 미치겠는데 말이에요. 와중에 이상하게 어지럽기도 하고 숨이 점점 가빠오는데 잠깐만 있으라더니 이것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들고 있는 제 짐이라도 어떻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 있으라면서 스타벅스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제 발 바로 아래 지들 쇼핑백을 내려두었다고요. 진짜 미친 것들 아닙니까? 제가 훗날 이 부분을 말할 때 남편은 너무나 분노한 데다가 넋이 나가서 그런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몸을 떨고 있었어요. 커피 사겠다고 그렇게 들어가 버린 동서들을 놔두고 저는 그만 그 여간에 있는 스타벅스 입구 안에 미끄러지듯이 주저앉았어요. 길 가는 아주머니들은 제 부른 배를 보며 낌새를 눈치채신 건지 서둘러 몇몇이 제 옆으로 뛰어들어 모이셨어요. 그 이후의 일은요. 정말 설명하기도 역겹고 너무 입에서 욕짓기가 나와 다시 한번 제 가슴 언저리를 쓰라리게 하네요. 동서라는 것들이 후다닥 지들 커피 챙긴다고 들어간 사이 저는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전 양수가 터지는 게 어느 정도의 일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 제 경우는 일이 그리 되려고 그렇게 힘들었었나 봐요. 의식이 있는 둥 마는 둥 땀을 흘리고 뭔가가 안에서 툭 끊어진 듯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쓰러졌나 본데 이후에 제가 기운을 차리고 상황을 대강 알아듣게 된 건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이런 저를 병원으로 데려온 건 그 망할 동서들도 아니고요. 무려 경찰이 나타났었다나 봐요. 그렇게 어찌어찌 병원으로 이송시켰나 보더군요. 그리고 이후의 일이란 정말 여기 다시 쓰기도 끔찍한데요. 저도 이래저래 이겨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인정을 하긴 해야 하니까요. 동서들은 그렇게 곧 죽어도 지들 탓은 아니라고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쳐대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결론은 저는 아이를 잃었다는 것이에요. 딱 사실만 결론을 내려 이렇게 전하자면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일단 저는 그날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에 이어지는 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옥 같았고 몸으로 겪은 아픔보다 제 눈앞에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이 더 생사를 찢듯 아팠어요. 이쯤 되니 모든 게 다 황망스럽고 기가 막혀 친정에도 얘기를 자세히 못하겠더군요. 아이를 잃게 된 사실 정도는 말을 겨우 했으나 자세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제분에 못 이겨 기절을 할 지경이었어요. 그나마 남편에게 정도야 발발 떨어가면서 사정을 털어놓았고 병원에서 얼마나 고함을 질러대며 울었는지 몰라요. 이런 사정을 겪는 산모가 저뿐도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부인가를 넘나드는 임산부들, 그리고 적어도 아무리 힘들다지만 품에 아기는 들려서 나가는 산모들을 보니 미쳐버리겠더군요. 제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제 심정을 쓰다듬어 줄 수 있으며 그렇다 한들 어떻게 이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줄 수 있는 걸까요? 오죽했으면 며칠 밤을 스트레스로 고함만 질러대고 몇 번을 실신하다시피 했던 제가 또 발작을 하듯 난리를 칠까 남편은 걱정됐나 봅니다. 태어나고 나가는 길 거의 제 눈을 가리듯 해서 훌쩍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조수석에 타서도 한참을 울었고 남편도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은 채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과 슬픔에 체할 것 같았고 남편의 잘못도 아니지만 남편의 잘못이 아예 없지도 않은 이 상황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다 네 식구들 때문이라고, 망할 네 재수 씨들, 정말 그놈의 역 같은 동소년들 때문이라며 이혼하자고 했어요. 집에 가면 나는 얼마간은 쉴 거야. 그리고 이혼하고 싶어. 그냥 우리 이제 더 얘기하지 말자. 오빠가 싫은 건 아닌데 오빠가 미워. 제 말에 남편은 본인도 울어서 목이 쉬어빠짐 소리로 힘겹게 저를 붙들더군요.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왜? 저 역시 이렇게 말하며 황망해하는 남편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각각 위로받아야 마땅할 존재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이혼이라는 도장까지 찍힘받게 되는 건 남편에게 가혹한 것 같다고 제 주제에 또 뭘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그 정신없는 중에 그나마 연민이 들어 남편의 손이라도 잡았던 것은 그리 바보 같은 짓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후로 남편이 차례차례 끊어낸 일들을 보면 이 사람도 당시 코너에 몰려 있었고 그때 손을 놓아버렸으면 어딘가 잘못됐겠다 싶더군요. 평소에 남편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 도저히 저지르지 못할 일을 해버렸으니까요. 왜냐면 바로 얼마 안 지나 남편은 자기 동생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냈어요. 거기에는 동서들도 함께였고요. 동서들은 정말 물에 빠진 생쥐들 마냥 고개도 못 들고 그런 와중에 지들도 죽을 수만은 없었는지 구차한 변명과 구차한 선물들을 갖고 찾아왔더군요. 저기, 아주버님, 형님은, 형님은 괜찮으신가요? 일이 이렇게 되어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런 가타부타 가짠치도 않은 얘기가 들려오는 것을 정말 몸 한번 슬쩍 움직이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고요한 우리 집에서 저는 안방에 누워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조심스레 이런저런 말을 하고 분위기를 살피는 게 안방까지 들려올 정도로 집 분위기는 몹시 냉랭했고 자부 하나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런 말에 답하지 않고 곧장 결론부터 말하더군요. 전 당시 저 말을 듣기까지 남편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저기, 니네들, 그리고 재수씨, 할 말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라고 했어. 잘 들어라. 앞으로 어머니는 너희들이 알아서 모셨으면 한다. 아버지도 니네들 알다시피 허리도 안 좋으시고 움직이기 힘드신 상태야. 어머니는 자식들 중 누군가가 모시기는 해야 돼. 그러니 니들이 의논하고 알아서 각자 집에 모시던지 해라. 내 허락이 있을 때까진 요양원 같은 얘긴 꺼내지 말고. 그러자 서방님들은 웅성웅성하는 눈치였고 사실상 이런 건 집에 잘 없는 남편보다 모든 걸 케어하는 아내들 몫이니 동서들은 바로 반발이 들어오더군요. 그것도 큰 동서부터 말이에요. 아주버님, 얘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머님 아프신 거야 알고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왜 저희한테만... 저기 형님이 이렇게 되셔서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자식이 셋인데 다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지 않을까요? 그러자 아주 잽싸게 작은 동서가 거들더군요. 지도 살아야겠으니 저리 빨리 말이 튀어나오나 봐요. 네, 네, 아주버님. 다 같이 얘기를 해봐야죠. 어머님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가족들 생활이 걸린 거니까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말을 툭 잘라버렸어요. 서방님들이야 본래 형한테 이래저래 말들 얻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재수씨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집으로 어머님 보내서 저 사람이 모시게 할 때는 뭐 제대로 상의는 했나요?
누구 의견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양원에 한동안은 안 됩니다. 당분간은 의논할 거리가 아니에요. 장훈이, 장수, 니네도 잘 들어. 니들끼리 잘 얘기해서 누가 일임하던지 분담하던지 알아서 해. 그러니 슬슬 서방님들도 목소리를 내긴 하더군요. 형,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 일단은 알았어. 하지만 큰동서는 도저히 못 참겠던지 여기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다시는 못 돌릴 걸 알았나 봐요. 아주버님,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굳은 목소리로 탁탁거리며 답하는 거예요. 여지껏 봐왔던 모습 중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말투였어요. 왜요? 평소에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 저 사람보다는 오래 봐온 재수 씨들이랑 같이 있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상황이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니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 자식들 중 누군가는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지금 그럴 수 없다고요. 안 보여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이때 순간적으로 물이라도 끼었는 듯 정적이 흘렀고 그래도 큰동서는 여기서 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잘도 반격을 하더군요. 아주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저기, 형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신 건 알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안타깝지만요. 이렇게 어머님 상황과 결부시켜서 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이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가봐야 할 정도로 언성이 높아지며 걷잡을 수 없이 아주 날카로워지더군요. 아니요. 전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그럴 일이 뭐가 있죠? 지금 제가 뭐 우리 와이프가 아픈 거랑 재수 씨들이랑 뭐가 연결되는 거라도 있어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재수 씨,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씨가 잘못하시는 게 있는 건가요? 우리 와이프 아프고 지금 집골이 이 모양 된 게 재수 씨랑 막내 재수 씨 탓을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얘기가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후로 저는 진짜 숨막힐 듯한 침묵 속에 계속 방문에 귀를 대고 있었지만 거의 한 10분가량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중에 쥐가 날 지경이었어요. 다들 간 건가 싶어서 문틈을 살짝 열었는데 세상에 아직도 그러고들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차마 그 누구도 발을 뗀다든지 말을 더 못 잇고 말이에요. 제가 다 갑갑하고 불편해서 그냥 다시 침대로 슬슬 움직여서 누웠어요. 그러고 얼핏 잠든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밖이 깜깜하니 밤이 되었더군요. 근데 마침 남편이 들어오더니 제 머리를 쓸어올리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울컥하고 또 올라오더군요. 여보, 미안해. 진짜 내가 죄인이야. 너무 여보를 힘들게 했어. 남편의 무너진 얼굴을 보니 저 역시 괴로운 마음에 같이 안고 토닥여 주었어요. 그러고 한참을 있다가 남편이 다시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제가 그렇게 넋놓고 잠든 사이 서방님들이나 재수씨들이나 난리가 났었나 봐요. 아마 제가 양수가 터지고 유산까지 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저 동서들도 나름 지들 방어를 한답시고 남편들에게 어찌어찌 변명들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편까지 있는 앞에서 그런 적당한 발림말을 해봤자 먹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서방님들도 날 서 있는 큰형의 모습을 보니 더 대꾸를 하지 못했고 동서들은 졸지에 치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어머니를 돌아가며 지들이 모실 생각을 하니 어이가 없었나 봐요. 하지만 불만이 많아도 어쩌겠어요. 이 집에선 웬만한 재산 상속은 거의 큰아들인 남편에게 되어 있고 서방님들은 딱히 그쪽에 막 욕심내는 쪽은 아닐지라도 동서들은 생각이 달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애지간한 권한은 우리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쩜 그 부인인 저를 그렇게 만만히 보고 하대했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멍청하기 그지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은 막내 동선애의 어머니가 가 계신데 매일 울면서 그렇게 자기 남편한테 전화하고 난리를 치는 모양입니다. 들어보면 어머니 상태가 엄청 심각하다기보단 아무래도 애 둘을 챙기면서 치매인 시어머니 밥 챙기고 센터 모셔다 드리고 어디 몰래 나가실까 신경 써야 하니 힘든가 봐요. 그걸 큰동서한테 넘기려는데 큰동서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니 미루고 미루면서 이젠 지들끼리 싸우는 판국이고요. 그냥 저는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일생 내내 쟤네들 얼굴 안 봐도 된다고 도장을 찍은 탓에 시댁 모임도 안 가고 우리 부부끼리만 그냥 생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어찌어찌 풀릴 일도 아니고 지나간 상처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저 남편과 사이에서 생긴 상처를 남편 스스로 어떻게든 가라앉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보다 더 괴로움을 보고 그냥 그렇게 같이 치료해 나가는 중입니다. 내년이면 저도 40이 되는데 뭐가 어찌되었건 저는 참 지독하게도 희망을 놓을 수가 없네요. 예전부터 저는 결혼하면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아기를 갖는다면 이 사람의 아기라고 생각했기에 끔찍한 일을 겪기는 했지만 일단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둘이 같이 살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사이다 사연을 준비해왔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와 관련된 며느리 사연자분의 사연인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항상 재밌게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저도 한번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보하게 된 얘기는 시모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는 남편과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아직도 남편의 첫인상이 기억날 정도로 강렬했어요. 남편은 제가 동아리에 들어간 첫날 청재킷을 입고 동아리방에 다른 선배와 웃으며 들어왔는데 제가 먼저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졸졸 쫓아다녔고 결국 연애까지 성공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의 외모를 보고 반하게 되었지만 사실 남편은 성격이 더 좋았어요. 자상하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진취적인 모습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3남매 중 첫째였고 장남으로 태어나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것 같다고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3남매라는 소리를 듣고 자세히 물어봤는데 막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막둥이가 여자면 정말 예쁨 많이 받았겠다. 딸 낳고 싶으셔서 계속 낳으셨나? 아니, 우리 엄마는 셋째도 아들이길 바라셨어. 그래서 삼형제를 원하셨는데 딸이 나왔다고 하시더라. 보통 형제를 키우시면 한 명쯤은 딸을 바라시던데 정말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결혼할 줄 몰랐으니까 그냥 넘겼던 기억이 나요.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다가 중간에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남편의 면회란 면회는 다 갔습니다. 아직도 군대 얘기가 나오면 남편을 괜히 한 대 치게 될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죠. 그래도 제가 좋았으니 면회도 간 거겠죠? 사실 저도 처음 가보는 거라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전역하게 되었고 둘 다 졸업도 하게 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은 단순히 우리 둘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이어지는 거니까 서로 집에 인사를 가기 전에 많이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자매로 태어나서 위로 언니가 있는데 언니를 남편한테 소개해 주었는데 언니가 저한테 나중에 집에서 남편 놓치지 말고 꽉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부모님에게 인사시키진 않았지만 언니가 남편을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괜히 좋았죠. 왜냐하면 제 가족한테 인정받은 거잖아요. 언니는 항상 저한테 어릴 때부터 저는 성격이 맹해서 남자를 잘 골라야 한다고 거의 세뇌했어요. 언니한테 인정을 받고 나서 저도 남편에게 남편 동생들을 보고 싶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실 남편 동생 중 막내 동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군대 수료식에도 둘째 동생만 왔었기 때문에 있다는 소리만 듣고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 어찌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막내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막내? 아, 내가 한번 그럼 얘기해 볼게. 그런데 막내가 나올지 모르겠네. 왜? 혹시 내가 불편하려나? 아니, 그건 아니고 막내가 집이랑 연락을 잘 안 해.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상당히 곤란해 보였어요. 저는 궁금해서 더 물어봤지만 남편은 막내 동생에게 연락해 본다고 하고 그냥 말을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글쎄 남편의 막내 동생 전화였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준상이 오빠 막내 동생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혹시 둘이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둘이 볼 수 있어요. 명동에서 보는 건 괜찮으세요? 저는 사실 정말 당황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둘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별 상상을 다하면서 친언니한테 얘기하자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럴까 생각했지만 저에게 따로 얘기할 정도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혼자 나가게 되었어요. 명동의 한 카페에서 막내 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미리 흰색 카디건을 입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얼굴만 봐도 남편 얼굴이 보여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했는데 막내 동생은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저만 혼자 어색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준상이 오빠만 생각하면 정말 사람 좋아요. 제 오빠지만 정말 착하고 다정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가씨가 미리 연락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내 동생은 한숨을 작게 쉬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언니, 사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요.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언니가 너무 착해 보여서요. 언니, 우리 집하고 결혼하지 말아요. 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시어머니 될 사람 정말 남아선호 사상 굉장히 심해요. 안 봐도 시집살이 시킬 게 눈에 보여요. 저도 대학만 졸업하면 바로 나갈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마시던 차잔도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군대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집안 자체가 그냥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요. 저는 막내지만 온갖 구박은 다 당했어요. 언니 귀하게 자랐을 텐데 가서 고생만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만 생각하면 사람은 참 괜찮지만 우리 부모 생각하면 이 결혼은 안 돼요. 제가 너무 놀라자 제 옆자리로 와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집에 인사라도 한번 가보세요.
오빠한테는 그냥 언니랑 둘이 여자끼리 잘 맞을 것 같아서 따로 만났다고만 말할게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요. 저는 정말 충격이 컸어요. 막내가 따로 사는 이유가 바로 차별 때문이라니 저는 정말 놀랐어요. 들어보니 정말 차별이 심했더라고요. 대학 등록금은 오빠들은 내주었지만 막내는 받지 못했대요. 어릴 때부터 여자라고 간식도 안 주고 밥도 조금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갈비찜을 해놔도 오빠들만 먹이고 신우는 먹이지도 않았대요. 과자를 사도 2개만 사서 신우는 주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오빠들은 책이며 공책이며 다 새로운 것으로 사줬는데 신우는 오빠들 거 쓰라고 하면서 지원을 잘 해주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형제들이 순해서 몰래 따로 챙겨주기도 하고 그랬다네요. 부모님이 차별이 심했지만 자기가 이제까지 그래도 버티고 산 것은 오빠들 덕분이라며 특히 제 남편을 칭찬했어요. 큰오빠는 어릴 때부터 자기를 가장 많이 챙겨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일단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고 언니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 털어놓자 언니는 일단 한쪽 말만 들은 거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했어요.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연락해서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인사를 가자고 전했죠.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막내에게 들은 말이 있어서 너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밥을 잘 먹지도 못하고 종일 걱정만 하느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약까지 사 먹을 정도였죠. 그렇게 남편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손을 떠니까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막내가 뒤에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에겐 눈인사를 하길래 저도 눈웃음을 지어주고 바로 부모님을 봤어요.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반겨주셨어요. 반가워요. 시아버지와도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각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일단 안심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과묵하셨어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전날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문장은 2~3문장뿐이었어요. 뭐 그냥 성격이 원래 저러신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제가 의외라고 느꼈던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분명 시누이는 저에게 경고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저에게 친절하더라고요. 아들을 많이 예뻐하시는 것은 저도 느꼈지만 저에게도 잘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은 한 번 봐서는 모르고 계속 봐야 아니까 완전 마음이 안심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언니한테도 시어머니 첫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어요. 친언니는 저에게 막내 신우가 말해준 것은 정말 고맙지만 사람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일단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해보라고 했어요. 저도 언니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어느 날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자기야, 사실 맞아. 막내가 말한 것 거짓은 아니야. 우리 어머니 정말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셔. 하지만 저 시대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러시잖아. 어차피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가 살 거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중간에서 정말 많이 노력할게. 남편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었어요. 사실 남편이 아예 없는 소리라고 하면 저도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사실이지만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하길래 신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남편만 믿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우리 친정에도 남편을 보여주었어요.
부모님은 예상대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남편이 훤칠하고 성실하고 다정하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결혼 준비할 때는 사실 시댁과 몇 번 부딪혔어요. 우리 친정이 상대적으로 더 여유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과정이나 예단 문제에 있어서는 괜찮았어요. 특히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남편을 매우 좋아하는 것을 잘 아시니까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런데 부딪혔던 것은 결혼식장 위치와 하객 보증 인원, 그리고 한복 색상이었어요. 결혼식장 위치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이었어요. 저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댁과 친정이 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는 결혼식장을 골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과 제가 상의도 없이 서울에 골랐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적어도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왜 화를 내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가 뭐를 잘못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남편도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건은 남편이 잘 달래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객 보증 인원 관련해서는 우리 부모님도 조금 곤란해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친정 아버지도 사업을 하세요. 저는 양측 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보증 인원을 넉넉히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아시더니 저한테 대놓고 서운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니? 시댁 무서운 줄 모르네. 나는 정말 너무 서운하다, 아가. 너희 아버지 사업 잘 된다고 으스대는 거니? 이런 식으로 우리 집 눈치 주는 거야? 어머님,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보증 인원이 너무 많으면 조금 줄일까요? 정말 끝까지 이러네. 정말 실망이다. 저는 보증 인원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시어머니 화법이 정답을 얘기 안 하시고 빙빙 돌리시는 화법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감정이 상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어요. 남편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보증 인원이 너무 많아서 시댁을 무시한다고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친정 부모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꽤 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증 인원이 적어지니까 친정 부모님이 당황하셨죠. 단순히 축의금 문제를 떠나서 사업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해서 상당히 곤란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중간에서 매우 고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한 발 물리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나 싶었는데 글쎄 활용 정점으로 한복 색상 문제가 터졌어요. 보통 신부 한복은 분홍색으로 입고 신랑 측은 하늘색으로 입는 거 다들 아시죠?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다고 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는 저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같이 한복을 고르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분홍색 한복을 고집하셨습니다. 어머, 나는 분홍색 입어야겠어. 내 얼굴하고 정말 잘 어울려. 난 이걸로 해야겠어. 보통 신랑 측은 하늘색을 입으셔요. 오죽하면 한복집 직원분께서 나서서 신랑 측은 하늘색을 입는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색상만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사극에 나오는 중전마마 옷 아시죠? 엄청나게 화려한 정말 한복집 직원분 말에 빌리자면 어디 국가행사 때 입고 나오는 그런 옷을 고르고 입겠다는 거예요. 친정엄마 얼굴을 봤는데 엄마도 당황하시고 언짢아 보이셨어요. 적어도 물어보고 골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짜고짜 고르고 본인은 다 정했다며 비녀를 고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하늘색 한복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것 한번 입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아무리 유도해도 본인은 그 화려한 무슨 중전마마 옷을 고르고 입겠다고 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티가 났는지 친정엄마는 본인은 그냥 무난한 한복을 고르셨어요. 한복을 다 고르고 나와서 한정식 식당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아들들과 자기 자랑만 계속했어요. 저도 남편이 잘난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첫눈에 반했으니까요. 그런데 친정엄마도 있는데 계속 아들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며 공부도 어릴 때부터 잘했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회사 때문에 없었는데 자리에 없는 사람을 계속 칭찬하니까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아야,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이해는 갔지만 결혼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새벽까지 설득했어요. 엄마, 어차피 결혼하면 이제 따로 살 거야. 내가 한복은 중간에서 준상 씨랑 연락해서 잘 해결해 볼게. 한복 때문이 아니야.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나는 무슨 네가 팔려가는 줄 알았어.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다 하고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준상 씨를 좋아해도 결혼은 어른들의 약속이고 또 저는 저를 소중하게 키워주신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것을 더 볼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 하니까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제가 나가서 얘기하자 했더니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일만 아니었어도 같이 가서 상황을 중재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곤 엄마도 저도 예상하지 못했죠. 엄마는 그때 되게 당황하셨지만 남편이 집에 돌아가자 저에게 남편감 하나는 잘 골랐다고 하시며 결혼식 한복은 그냥 시어머니 입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엄마도 남편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할 것을 아셨나 봐요. 그렇게 그 뒤로 큰 별탈 없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또 작은 소란이 일어났죠. 글쎄 시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너는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전화를 해야지. 결혼식 올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니? 저는 신혼여행이 끝나고 어차피 다 인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가서도 연락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것도 당일에요. 제가 당황하자 옆에서 남편이 대신 말렸고 뭔가 서러워져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친정엄마는 오히려 왜 전화했냐고 푹 쉬라고 빨리 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달래줘서 참을 수 있었죠. 신혼여행이 끝나고 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잘 쉬고 왔니? 저는 제가 투명 인간인 줄 알았잖아요. 신우가 옆에 와서 조용히 인사하길래 신우랑 그나마 대화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태도와 달리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아주 즐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한 집에 사는 것이 어찌나 즐겁던지 이래서 사람들이 다들 결혼하고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바로 다음 해에 시동생도 결혼했어요. 남편과 시동생 나이 차이가 연년생이라 둘이 비슷하게 결혼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될 분을 우리 부부가 먼저 만났는데
참하고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동선의 집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았나 봐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돈이 부족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속상해서 살 수가 없어.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하나 못 해주고. 아휴,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자꾸 나와.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불러서 우시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부도 이제 신혼인데 뭘 해줄 수가 없고, 시어머니도 딱히 우리에게 무엇을 명확히 바라진 않으셨고, 정말 불러서 하소연만 하셨어요. 듣기 좋은 소리도 3번이면 지친다고 하잖아요. 저런 상황이 지속되자 저는 힘들더라고요. 시아버지 사업은 시공과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저 시대에도 그렇고, 워낙 숙련된 기술자가 많은 곳이라 다 인맥으로 돌아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수완이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하게 되어도 집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또 남편하고 결혼했고, 시동생도 평소에 저에게 정말 친절했기 때문에 문득 친정 아버지가 생각나서 친정에 가서 조심스럽게 부모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아빠, 시아버지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곰곰이 들으시더니 마침 이번에 공장 기숙사를 새로 짓기로 했는데 시아버지 업체와 계약을 맺겠다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 식품 공장을 하셨는데 매출이 점점 좋아지면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를 크게 지을 예정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된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성격상 우리 집에서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존심이 상하신다고 난리치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친정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과 긴 토의를 했고 결론은 몰래 계약을 맺기로 했어요. 어차피 친정 부모님은 바쁘셔서 직접 계약을 하시는 건 아니었고 직원이 대신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었고 사실 정말 큰 계약이었거든요. 당연히 시댁에선 난리가 났어요. 영세 개인업자가 갑자기 큰 거래를 하게 됐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상대가 우리 부모님인 것도 모르고 저에게 자랑도 많이 하셨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능력이 워낙 좋아야지. 정말 이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아들들은 능력 하나는 타고났어. 넌 정말 복 받았다 얘. 어딜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남편이 옆에서 그만하라고 아무리 말려도 본인은 당당하다고 하셨어요.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 시동생도 넉넉하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는 시동생까지 결혼하자 본성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동서까지 시댁에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명절 때 같이 모이면 꼭 저와 동서만 일을 시켰어요. 아니, 신우까지요. 아들들이 부엌에 들어오면 정색하시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것을 잘 아니까 최대한 본인들도 도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났어요. 너희는 이런 것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여자들이 하는 거야. 가서 쉬어. 아니, 누워. 아들, 제발. 또 밥을 먹을 때 상을 차려서 저도 앉았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여자는 거기 앉는 거 아니야. 이리 와야지. 하시면서 저를 따로 부엌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양푼을 가지고 오더니 대충 반찬을 다 넣고 그걸 비벼서 저와 동서 그리고 신우에게 먹으라고 숟가락을 꽂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만행은 저와 동서가 아이를 낳자 훨씬 심해졌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동서의 집이 여유 있지 않으니 제가 느낄 정도로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딸을 낳았고 동서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완전히 대우가 달라져서 깜짝 놀랐답니다. 제 딸이 동서 아들보다 2살이 더 많은데 저희 딸은 돌잔치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손자 돌잔치는 직접 장소도 구하고 돌반지까지 사서 주더라고요. 아이를 낳은 직후 반응도 크게 달랐었지만 시어머니의 손자 사랑은 나이가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제 딸아이 다영이는 생선을 되게 싫어했는데 손자 민준이는 생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영이가 생선을 싫어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때 시어머니가 애들 밥을 먹이자고 하고 다영이와 민준이를 데리고 밥을 먹이시더라고요. 저와 동서는 쉬고 있으래서 저는 내심 속으로 고마워했었는데 다영이는 그날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글쎄 민준이한테만 생선구이 가시를 발라주고 다영이는 주지 않아서 다영이가 생선뼈 발라놓은 것을 먹게 되었고 그대로 목에 가시가 박혀서 응급실에 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고 자기 첫째 아들의 자식인데 차별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 뒤로 다영이는 생선만 보면 기겁을 해서 우리 집에서나 친정에선 생선을 일부러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명절이나 생일이나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생선구이를 해놓더라고요. 이외에도 다영이가 인사하면 모른 척하거나 잘 받아주지도 않고 민준이가 인사하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왔어? 우리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손자. 할머니 보러 온 거야. 다영이가 인사하면 받아주지도 않더니 민준이가 인사하면 저러는 게 정말 같은 어른이지만 정말 불편했어요. 또 저는 다영이가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정직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길 바랐거든요. 이건 남편의 교육 철학도 똑같아요. 우리 부부는 다영이가 문제집을 풀고 시험 성적을 높게 받는 것보단 우리랑 같이 산에 가고 바다를 보며 자연을 느끼고 동물과 교감하며 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다영이는 학업적으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저는 공부보다는 본인이 뭐를 원하고 잘하는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영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경우가 달랐어요. 사실 동선에는 여유가 많이 없었고 시동생도 그렇게 능력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입김에 많이 휘둘리는 편이었어요. 우리 친정에서 계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댁은 점점 여유가 많이 생겼거든요. 시어머니는 민준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여기저기 학원도 많이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돈을 주면서 민준이를 거기에 보내라고 시켰죠. 동서는 안 그래도 민준이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돈을 주면서 보내라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렇게 동서가 고맙다고 어머니밖에 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그래서 다영이만 보면 공부하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영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그 비교는 훨씬 심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과 친정에서 다영이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있어요. 또 신우는 정말 대학을 졸업하면서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가끔 시댁에 오면 다영이를 정말 많이 예뻐해줬어요. 그래서 다영이도 우리가 시댁 행사에 간다고 하면 고모도 오는 거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언제는 또 시댁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동서와 민준이가 미리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준이가 무슨 학습지를 풀고 있는 거예요. 민준아, 할아버지 댁에 와서도 공부하는 거야? 대단하다. 제가 칭찬하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 딸도 공부시켜. 얘가 맨날 물어보면 어디 놀러 갔다는 말밖에 안 하는데 이게 말이 되니? 너는 애가 엄마가 됐으면 집에서 공부를 시켜야지. 도대체 같이 놀러 다니면 어떡하니? 저는 그냥 민준이를 칭찬하려고 한 말인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 다영이는 아직은 저와 남편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시킬 거예요. 지금부터 시켜야지 뒤처지지 않아. 그래도 아빠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뭐라도 잘하는 게 있긴 하겠지. 저도 저 말에는 당연히 기분이 상했죠. 그래도 다영이가 제 눈치만 보고 있길래 괜찮다고 하고 일부러 방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빨리 오라고 문자를 하고 다영이에게 말했어요. 다영아, 엄마는 네가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상처받지 마. 다영이는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저를 끌어안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진지하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거는 그냥 넘겼어. 왜냐면 나는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당신이 충분히 나한테 잘해주니까 의지하며 살 수 있잖아. 그런데 다영이는 아직 미성년자고 초등학생이야. 저렇게 어린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민준이랑 비교하는 거 너무하시지 않아?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당신도 다영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 알아. 아이가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잖아. 다영이랑 당신한테는 그냥 미안한 마음만 들어. 나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성격이 저러신 것을 알았는데 도저히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네.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시는 것은 넘길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 타인의 말에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다영이한테 뭐라 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 아예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최대한 내가 옆에서 중재할게. 다영이한테 자꾸 저러시면 나도 다영이 데리고 시댁 못 가. 여보, 어른이잖아. 또 저 시대는 어쩔 수가 없잖아. 아예 다영이를 친조부모랑 인연을 끊게 하려고?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나는 다영이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언제 신혼 때 당신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정말 시어머니가 다영이를 차별할수록 우리 집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남편과의 부부싸움도 대부분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아니, 시어머니만 아니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다영이도 시댁에 간다고 하면 어느 순간 심하게 불편해하고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아이가 계속 불편해하자 남편은 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하긴 했지만 도저히 손자 사랑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시댁에 가면 민준이 사진만 거실에 있고 시어머니의 지갑에도 민준이 사진만 있고 다영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영이랑 민준이가 둘 다 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과자만 사놓으셨어요. 어쩌다 다영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민준이 줘야지 누나가 돼서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다영이가 운 적도 있어요. 이러니 제가 당연히 다영이를 시댁에 데려가는 것은 꺼려지더라고요. 언니, 그거 다 제가 당한 거잖아요. 저한테 했던 짓들 똑같이 다영이한테 하네요. 신우는 시댁에는 안 가도 우리 집에는 자주 놀러 왔었어요. 놀러 오면 항상 제 편을 많이 들어주고 다영이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워낙 잘해주니까 다영이는 고모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신우가 우리 집에 오면 옆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내가 결혼 전에 말려줬잖아요. 딱 남편만 보고 결혼했지. 사실 지금도 남편만 보면 너무 좋아. 우리 오빠는 멀쩡해요. 난 정말 우리 엄마지만 엄마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힘들어도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는 신우가 있고 가끔 싸울 때 답답한 소리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제 편인 남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동서랑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래도 둘이 시어머니 욕도 종종 하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상황이 바뀌면서 서먹해졌거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다영이는 무시하고 민준이한테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니까 동서도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 상황을 아는 신우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민준이 만약 대학 가잖아요? 그럼 대학 등록금 4년치 다 준다고 할걸요? 다영이는 뭐 입학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을 거예요. 나한테 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데 신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신우도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바르고 똑똑한 신우는 만약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으면 그땐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와도 우리 친정에서 전폭적으로 사랑해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우리 친정 부모님은 다영이가 딸이고 아들이고 아주 상관이 없으셨어요. 우리 친언니 아이도 딸이거든요. 어쩌다 보니 자식들도 딸이고 손주들도 딸이었어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은 공주들이 많아서 집이 행복하다고 항상 아이들을 예뻐하셨어요. 어찌나 예뻐하는지 시댁에서 민준이에게 해주는 것은 비교되지 않았어요. 딸의 생일이 되면 다영이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 사주고 평소에도 친정만 가면 다영이 손이 무거운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생선을 싫어하는 다영이를 잘 아니까 한우만 사서 먹이셨고 저한테도 고생 많다며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친정에서 다영이를 많이 챙겨주니까 다영이는 오히려 저한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보러 가자고 조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영이와 민준이를 대놓고 차별해도 저는 최대한 앞에서 막으려고 했고 집에서 다영이에게 저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기도 했고 실제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다영이를 친정에 데리고 가서 명절에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시아버지는 말이 정말 없으신 편이었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렇게 한 이유는 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명절 전에 시어머니 생일이라 시댁에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준이와 다영이가 둘이 놀다가 둘이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정말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넘어지면 당연히 둘 다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넘어진 모습을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봤는데 시어머니는 민준이만 챙기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다가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업고 들어오시면서 구급차를 부르라고 난리를 치시길래 같이 민준이 상태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영이가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다영이도 다쳤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니?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해? 아니, 다영이도 손녀잖아요. 아이가 다쳤는데 민준이만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정말 속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서 따졌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민준이 다친 것만 걱정하고 연고 꺼내고 난리치길래 제 딸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 다영이를 데리고 택시 타고 집으로 왔죠. 남편에게 전화해서 생일이고 나발이고 네 딸은 네가 지키라고 했더니 놀라서 달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정말 많이 했지만 무시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화난 건 내가 정말 이해해. 나였어도 화가 났을 거야.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었잖아. 자기가 아랫사람이니까 먼저 죄송하다고 해주라. 응? 제발 나를 봐서라도.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이었잖아. 내가 제사였으면 이런 소리 안 해. 결국 남편과 저는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저는 명절에 다영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다영이는 외가에 계속 있겠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했어요. 시부모님이 난리 나고 남편도 난리 났지만 저는 절대 굽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얘기 들었어요. 사실 제가 나서는 게 맞나 싶어요. 그래도 그냥 죄송하다는 말 드리려고요. 시동생은 저에게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했어요. 사실 시동생이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도 사과하고 동서도 연락 와서 형님 정말 당황했을 거라고 이해한다고 하길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인가 했죠. 신우야 뭐 명절에 안 온 지 너무 오래됐으니 상관이 없었지만요. 제가 저 사건을 말하니까 신우는 그럴 줄 알았다며 본인 어릴 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저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길래 마지막 날 시댁에 갔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인사하자 마지못해 인사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형식상 미안하다 하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뒤로 서먹하게 지내다가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말을 꺼냈어요. 민준이가 곧 생일이라네. 호텔에서 식사하자고 하는데 갈 거지? 누가 추진하는 거야? 어머니, 여보 불편하면 내가 중간에서 말해볼게. 저는 시모 생일이면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동생과 동서 생각하고 가기로 결국 결정했어요. 무려 5성급 호텔을 빌려서 생일 파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거기선 별탈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생일이 지나고 다영이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민준이 생일 때는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다영이 생일은 그냥 지나갈 게 뻔해서 친정에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민준이 생일 파티를 한 곳보다 훨씬 좋은 호텔로 장소를 잡으셨어요. 왜냐면 그날은 다영이의 1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워낙 친정에서 다영이를 예뻐하셔서 생일 파티를 크게 열게 되었어요. 저는 다영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초대했어요. 그렇게 다영이의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고 신우도 초대했어요. 신우는 다른 날도 아니고 다영이 생일이라면 당연히 와야 한다고 와주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을 다 불러서 호화롭게 생일 파티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는 밉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선물 사왔는데 시부모님만 안 사왔더라고요.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의 표시로 몇만 원짜리 장난감 정도를 사오길 바랐어요. 민준이 땐처럼 호화롭게 생일 파티를 열어달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장난감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표정도 좋지 않길래 괜히 불렀나 싶었죠.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드레스를 입은 다영이 머리에 왕관도 없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고가의 선물은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셔서 다영이가 정말 행복해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뭐지 싶어서 들어갔는데 친정 아버지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화를 내시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웬만한 일에 동요하시는 성격이 전혀 아니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손녀딸 생일 파티에서 저렇게 화가 나시다니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다가갔어요. 친정아버지가 노려보고 계신 쪽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또 저 인간이 무슨 막말했길래 그러나 싶었어요. 당신 회사 먹여 살린 거래처 사장이 나야. 이제 나는 당신네 집안 회사랑 거래 안 해. 우리 딸이 부탁해서 실력도 안 좋은 곳에 맡겼더니 뭐? 태어난 게 죄? 애한테 그게 할 소립니까? 저는 정말 내용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한테 태어난 게 죄라뇨? 그것도 생일 파티에서요? 다영이를 보니까 신우 품에 안겨서 울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오해라고 하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겠어요.
인성이 그대로 나온 거죠. 저도 화가 나서 따졌어요. 어머니,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원래 그런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는 첫째 아들 자식인데 너무하세요. 애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니까 친정엄마도 속상하신지 남편한테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장서봐, 정말 너무 실망이야. 이제껏 내 딸과 손녀딸이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야?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사과하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화내시고 시동생은 중간에서 말리고 정말 소란스러웠어요. 저는 신우와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다영이를 안심시켰어요. 다영아, 신경 쓰지 마. 다영이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야. 앞으로는 할머니 안 봐도 돼. 잊어버리자. 언니, 내가 대신 미안해요. 저도 엄마 정말 싫어하지만 이번엔 정말 심했어요. 아가씨가 왜 사과해요? 나 앞으로 시부모 안 보고 살 거니까 괜찮아요. 저 말은 완전 진심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시부모 얼굴을 보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다영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내 새끼한테 저런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 살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시동생이 친정 부모님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저보고 형수님 정말 죄송하다는데 진짜 속이 말도 아니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다영이 생일 파티였잖아요. 친정 부모님도 너무 화가 나셨는지 거래 끊고 인연도 끊으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도 속상하신지 오래 우셨어요. 이제껏 이런 취급 당했었냐고 제 손을 잡고 우시는데 저도 그동안 참은 게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뒤늦게 내려와서 저에게 앞으로 자기가 부모 안 보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했어요. 친정 아버지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셔서 바로 다음 날에 거래를 끊으셨어요. 정말 거래를 끊을 줄은 몰랐는지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전화하고 심지어 친정 부모님께 전화하시더라고요. 친정 아버지는 아직도 이 얘기가 나오면 화를 그렇게 내시곤 하세요. 아버지는 저도 정말 예뻐하셨지만 다영이를 인생의 보물로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영에게 막말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친정 엄마도 저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끝까지 절대 받지 않았고 남편에게 다시는 너희 부모님하고 인생 살면서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본인 엄마가 자기 딸한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할 줄은 몰랐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못지않게 남편도 정말 충격이 크긴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는 당신이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까지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다영이와 나는 절대 너희 엄마 볼 일 없을 거라고 했더니 본인도 이번에 확실히 정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도 저에게 잘 생각했다고 했어요. 저는 저 일이 일어나고 결혼 전에 신우가 저를 말렸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겠죠? 하지만 정말 시부모, 특히 시모만 빼면 남편과의 결혼은 꽤 괜찮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다영이가 상처받았을 거라고 심리 상담을 권했어요. 그래서 몇 번 나가봤는데 확실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많이 심적으로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다영이가 힘들어할 때는 이제 친할머니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전해줬어요. 다영이는 저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엄마, 진짜 할머니 안 봐도 되는 거지? 나 이제 친가 안 가도 되는 거지? 다영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인연을 끊을 걸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안 보고 살 거니까 이걸로 위안 삼으려고요.
남편과도 대화를 정말 많이 해서 결국 부부 사이는 원만하게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종종 연락이 와요. 문자로도 본인이 잘못했다며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다시 연락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제가 받지 않고 답장도 안 하니까 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 끈질기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뭐 시어머니인 것을 제가 알아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 과묵하신 시아버지도 연락이 오던데 그러게 애초에 있을 때 잘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영이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줬으면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동했을 텐데 말이에요. 친언니는 저에게 어차피 자승자박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질해서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요. 그리고 시댁하고 연을 끊으니까 정말 마음이 어찌나 편한지 몰라요. 친정 집에도 훨씬 자주 가고 있고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어져서 좋아요. 시어머니가 제 인생에서 사라지니까 남편하고 싸울 일도 전혀 없더라고요. 친구들 말에 의하면 결혼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시댁 고부 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알터니가 빠져도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이번에 확실히 인생 수업을 받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제 사연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꼭 대응을 잘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이번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몸 따뜻하게 정신도 건강하게 연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